그럼 지금부터 2017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래보건의료 정책연구단장 신채민입니다. 오늘 3차 포럼을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신 내외 기빈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주제로 해서 의료계, 산업계, 학계, 정부, 의료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어 관련 논제에 대한 발표 및 의견들을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 포럼을 위해 자리하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포럼을 주최하신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보건산업정책관 양성일 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약사회 조찬희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보건의료 포럼위원회 임태환 공동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귀빈분들의 축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양성일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입니다. 예. 오늘 저 미래보건의료 포럼엔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그 보건의료 정책관실에서 주최를 하였는데요. 저희 업무 분장이 바뀌면서 보건의료 정보과가 우리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이관돼서 이제 첫 번째 포럼이라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래보건의료 포럼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전망하고 합리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올해 6월과 8월 두 번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이제 제3차 미래보건의료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임태환 위원장님,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김영학 교수님과 유소영 교수님, 그리고 각 분과 위원장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님,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님, 조찬희 대한약사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신기술이 서로 융합되고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이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관련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활용 방안에 관해 사회적 형평성,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술의 개발, 확산 및 이용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는 미래의 기술 발전이나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 요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지금까지의 의료 기술 중심의 논의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 IT 기반 미래 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라는 주제를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의료의 다양한 측면을 폭넓게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묘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미래의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도 미래보건의료 포럼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여러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고 알찬 논의장을 마련해 주신 임대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보건의료 포럼위원회 및 내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3차 미래보건의료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임태환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양성일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일을 맡으셔서 앞으로 점점 더 이 미래의료 보건의료 포럼이 정말 발전할 걸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에 우리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미래보건의료 포럼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분야별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토론회 장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보건의료 포럼은 의료계, 산업계, 학계 및 정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균형적인 개선 방안 도출과 합리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의료를 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온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 구조가 변하고 있으며 또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 기술이 도입되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포럼의 주제를 IT 기반 미래 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를 설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법과 정책 분야에 대한 특별 발표를 비롯하여 1차 의료에서의 건강관리, ICT를 통한 건강관리, 개인 맞춤형 의료, 의료정보 공유 및 개방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차 포럼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 방향, 8월 2차 포럼에서는 의료정보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삼아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료정보의 전반을 다룬 데 대해서 다룬 후 이어서 오늘 3차 포럼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의료의 도입에 대비하여 법적, 정책적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에 참여하시는 이 분야 모든 전문가 우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미래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미래보건의료 포럼이 우리나라 의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나 앞으로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가실 여기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님의 출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얘기는 변화에 대한 얘기고요. 변화에 관해서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뭐냐 그랬더니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냐,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변화를 선도하는 분들이시죠, 그죠?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은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뭐냐 하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최선의 방향으로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려는 심사숙고형과 재빨리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자는 그룹이 있고 그렇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눈치만 보다가 이익만 쟁취하는 그룹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변화에 적응할 나이도 이미 지났고요. 방관만 하다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축에 속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커다란 성취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약사회 조찬희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직 변화할 나이가 지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말 간단히 드리기 전에 우리 공동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의료 단체장 모임이라고 해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까지 저는 5년차 대한약사 회장을 하는데 한 달도 빼지 않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니다가 둘만 다니려니까 새 단체장님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어서 좀 건의드립니다. 같이 또 여기 꽉 차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포럼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 회장 조찬입니다. 2017년 제3차 미래보건의료 포럼이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경력 속에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보건의료 포럼은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하여 제1차 및 제2차 미래보건의료 포럼의 성공과 함께 국민 건강 향상과 한국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분야별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제1차 및 제2차 포럼에서는 급격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 제도, 윤리라는 주제로 법과 제도, 윤리 관련 쟁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를 해주신 국내 전문가들의 해안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ICT 기반 미래보건의료 정보의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고 알찬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양성일 국장님, 임태환 미래보건의료 포럼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포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특별 발표입니다. 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과 정책을 주제로 해서 서울 아산병원 헬스 이노베이션 센터 김영학 소장님과 유소영 박사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영학 소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영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특별 강의를 할 정도의 그 지식이나 또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생겨서 그 중에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제도 또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하고 유소영 박사님이 이제 연속해서 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반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심장내과 의사로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실제 환자 보면서 느끼는 그런 임상의 관점, 좀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유정 박사님이 이것들을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를 좀 설명을 같이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Enchanted Object라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환상적인 미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걸 책을 써서 좀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2014년이니까 몇 년 됐는데 지나긴 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네 가지 큰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사물과 어리가 어떻게 커넥션을 하고 또 사람이 얼마나 또 초인간이 되고 초인류가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별 의미 없이 또는 전통적인 기존의 의무만 가지는 그런 사물들이나 관계들이 앞으로는 연결되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왼쪽 편에 보면은 컵이 있지만 컵이 우리 IoT가 돼가지고 어떤 몸 안의 여러 가지 헬스 컨디션을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을 통신의 수단으로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파일럿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현실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커넥션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뭔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단순히 활용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게 인터랙션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될 거다라는 건데 이게 시작이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미래 의료, 미래 생활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커넥션이 첫 번째 시작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로 의료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커넥션들을 활용해서 어떤 그 사례들이 있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라라고 이스라엘의 회사인데요. 여기 회사는 이미지 영상을 받아서 병원들에서 받아서 이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물론 익명화를 해야 되겠죠. 비식별화를 해서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분석한 것들을 다시 병원이나 또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데요. 회사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단순히 데이터의 저장의 의미를 떠나서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커넥션을 하는 수단이라는 말씀입니다. MS에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이런 그 헬스를 커넥션하는 진료 정보를 교류하는 구체적으로는 그런 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역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이건 병원 이야기인데요. 병원들에서 이런 환경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탭이 있죠. 탭을 가지고 병원과 쌍방향 인터랙션을 합니다. 역시 무엇을 하느냐? 통신을 쓰지만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런 기본은 역시 클라우드를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툴을 써서 병원에다 이런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보내면은 답을 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과기부와 같이 공동으로 이런 그 하스피탈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병원 정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역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몇 가지 사례는 다 클라우드 기반이고 역시 뭔가 커뮤니케이션 커넥션이 제일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 이상원 원장님이 이제 하신 슬라이드인데 뭐 한자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런데요. 보시면은 그림이 자세히 보면 그림이 이제 전부 커뮤니케이션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커넥션 된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도 세 개만 보더라도요. IoT고 빅데이터고 판단 예측. 사실은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거지만 의료도 사회와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밀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런 하이퍼 커넥티비티, 커넥션이 첫 번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커넥션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기계,
또 다른 부서, 가까이는 이제 옆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그럼 정보의 커넥션입니다. 어떤 정보의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가, 또 그것도 있을 때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카에서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공익적 임상 연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위반하거나 또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것들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공익적 임상 연구라고 하고 있는데, 공익적 임상 연구를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 또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와 있을 때 임상 시험을 합니다. 이제 그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걸 할 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랜더미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작위 비교 연구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치료법 또는 그 기구와 그리고 새로운 기구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것들을 비교를 해서 낫든지 아니면 최소한 못하지 않든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무작위 비교 연구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이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무작위 비교 연구라는 거는 그 제일 큰 중요한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뭐냐면은 일정한 사람, 일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정말 현실에서 다 통용될 수 있나라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들이 늘 이 무작위 비교 연구의 그런 맹점이라고 지적받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하이 코스트, 이런 임상 연구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기술이 있거나 좋은 의료기기를 만들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는, 무작위 비교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에 반해서 관찰 연구를 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하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여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근거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좋은 것을 찾겠다는 노력인데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많은 환자,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숨겨져 있는 장점은 이런 코스트가 이런 무작위 비교 연구보다는 적게 든다는 것도 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입니다 하긴 합니다만 정밀의료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이런 비교 효과 연구라 그래서 이런 그 observational 연구, 그리고 관찰 연구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밝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걸로 했고, 실제로 아까 네카에서 말씀드린 처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공익적 임상 연구라는 것도 많은 부분들이 이런 비교 효과 연구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영어긴 합니다만은 뭐 영어 글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심평원 자료를 가지고 대략 한 13만 명 정도니까 꽤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CAG라고 적혀 있는데 관상동맥 조영술입니다. 제가 심장내과 의사인데 관상동맥 조영술을 넣고 스텐트를 하는 그런 시술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연구,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싸긴 하지만은 뭐 핵의학 검사니 기능 검사, 그래서 입원까지는 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검사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검사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봤더니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혈관 조영술이라는 게 한 39%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고, 반면에 비슷한 수치로 이 부분이 늘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비교적 간단하고 뭐 저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검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의 그 시술이 늘었을 때 그러면 더 좋아졌느냐라는 걸 봤더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가의 이런 시술을 한 환자들이 사망률도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혈관 조영술보다 기존의 기능적인 비교적 싼 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이런 비용 효과, 제대로 된 비용 효과였군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숫자만 가지고 보면요, 그러면은 대략 한 1년 혈관 조영술 10%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대략 한 비용 절감 효과가 600억 되고, 여기는 환자가 임상 경과가 좋아지거나 입원하거나 하는 코스트를 뺀 수치입니다.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게 의사 선생님들한테 할 근거가 충분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이거 썼지만은 많은 챌린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공공 자료긴 한데 혈관 조영술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다음 기능적 검사 결과가 어떤지도 알 수가 없고, 환자의 기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그런 변화는 보이나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이죠.
자, 그러면은 이 관찰, 이게 지금 보여드린 거가 관찰 연구의 단점입니다. 빅데이터에 어쩌면은 커 보이긴 하나 크다고 해서 되지는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컴플리트 데이터입니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심정은 가나 근데 확신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죠. 이제 그러면 이 복잡한 그림은 이제 병원 자료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EMR 자료인데 EMR 자료 중에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그러면은 IBM에서 2014년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유전체 정보가 있는데 이 자료는 대부분 병원에 있습니다. 이런 깊이가 있는 자료는 병원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병원에 있는 EMR 자료와 공공에 있는 이런 퍼블릭 자료를 우리가 합하면 넓고 깊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야 커넥션이 돼야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미래의 스토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번 꺼낼 때는 비식별화를 하고 그다음에 합치는 사람은 삼자 가겠다. 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저희가 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리미테이션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합쳐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박내영 교수님이 오늘 마지막 세션에 강의를 하시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카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다기관 연구를 하는데 매력적이죠. 이 카먼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의 기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논문은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병원이라고 쳤을 때 A, B, C, D, E, F 병원이 있을 때 카먼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카먼한 걸 합치는 겁니다. 이제 카먼한 걸 합치죠. 카먼한 걸 합치면 이만큼이 떨어지고 이만큼이 떨어지겠죠. 이제 카먼한 걸 우리가 합친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정책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카먼 데이터 모델을 했을 때 비용 효과 대비가 있냐? 그다음에 추출된 이런 리미티드 데이터셋이 효용 가치가 완전하게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보다 이 기술적인 문제죠.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들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합치지 않으면 분산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기법을 써서 합쳐진 만큼의 결과에 유추하는 비슷하게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커넥션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2014년이니까 저희 같은 연구인데 아직까지는 2012년도에 됐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커넥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 자료와 민간 자료, 서울 아산병원 자료와 공공 자료를 이렇게 합했습니다. 합쳐가지고 어떤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형 심혈관 질환 확률 변화와 그 리스크 프리딕션과 미국형 모델을 했을 때 동일한 환자를 대입을 했을 때 한국은 9.3%가 뭐 그렇게 10% 미만인데 미국에는 23%입니다. 사실은 배의 차이가 나죠. 이제 이게 특히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달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재 이 모델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면은 2012년의 일입니다만은 지금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 커넥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거쳐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인공지능을 해서 뭘 하시고 싶나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심혈관도 있고 뇌혈관도 있고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쭉 뭐 이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가 쭉 봤더니 이런 예측 모델이 관심들이 많으신데 예측 모델이 70% 이상이 결국 병원과 공공 자료가 연계가 돼야 가능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데이터셋이 분리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이런 교수님들이 원하는 임상에서 원하는 그런 좋은 모델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화두가 예측인데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써서 저희가 병원 안의 자료, 진료 정보와 행정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뭔가를 개발하겠다. 또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저희 목적인데요. 그 중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버드 트리 이런 말을 지어서 두 가지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드라고 해서 이게 병원 안에 있는 연구자분들이나 또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저에게 뭐 이런 의료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도와드리는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런 정책 부분입니다. 정책을 저희가 유소영 박사님이 이걸 책임지고 계신데 이것들을 제가 받아서 답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대략 한 8개월 정도 한 45건 정도가 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희는 사실 활용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활용에 대한 건수는 저희가 25건이었는데 한 배 정도가 사실은 규제와 그다음 법률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부분들이 어쩌면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고 또 때로는 그 활용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비식별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비식별화가 우리 그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이것들이 일종의 데이터 주권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 히파 프라이빗시 룰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비식별화를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식별자다 이런 이제 그런 규정을 정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 정도 히파 룰도 어쩌면 앞으로 시대에는 너무 스트릭트하다라는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비식별화를 저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했을 때 처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예에서 말씀드린 그런 연계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과 이런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현재는 서면 동의가 없는 우리 빅데이터라 하면 서면 동의가 있는 데이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양적으로 쌓여 있는 데이터를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 동의가 없는 데이터들이 많죠. 이제 이것들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설사 네카에서 하는 그런 이런 특수 법 조항으로 하더라도 저희 소라 산병원과 같은 민간 병원에서는 자료를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어려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2014년인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를 분류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맞죠. 그래서 예측과 그래서 미리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보건의료에 많이 사용이 되겠다고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실 이런 것도 뭔가에 연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근데 좀 다른 변화가 저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이 신문장에서 보면은 이것 또한 규제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풀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도 있고 테스트 베드라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중개부라든지 새로 신설된 그런 부서들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럼 규제 샌드박스 안에 그러면 담아야 되는 법들이 어떤 게 있냐고 봤더니 이런 데이터 종류에 의해서 보건의료 데이터 종류에 의해서 저희가 봤더니 굉장히 많죠. 한두 가지 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두 개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막 얽혀 있는 이런 규제와 법들을 다 봐야 이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그 시리즈로 연재가 하나 됐었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그 발견한 무슨 새로운 기술을 들어 사업화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봤더니 저희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이 실제로 사업화하기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병원에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연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기반이 되는 틀이 필요한데요. 병원이라는 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의 역할도 있지만 또 개발하는 입장도 있고 때로는 개발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병원들이 어떤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지속적인 모델이란 것은 정부의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또 기업의 역할만 가지고도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련된 것들도 사실 동시에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뜬구름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최근에 이런 그 사회적인 합의를 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정말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좀 서로 간의 오해나 이런 것들을 풀고 또 새로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산병원 유소영 박사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를 만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특히 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실제 목소리들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발표에 부르신 걸로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제목은 IT 기반의 미래 보건 의료의 법과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보건 의료의 그 현재와 법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규제가 진화되고 있는지 그 현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진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그 변화의 동향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정책의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보건 의료의 현재 법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넬카에서 지난 2017년도 3월에 그 발표한 리포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져왔는데요. 그 질병에 해당되는 분류들과 그다음에 의료의 그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IoT 그리고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그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표로 가져온 부분입니다. 보면은 모바일과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 기술로 그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ICT 그 발전 지수로 보자면은 한국이 가장 크게 그 발전 지수로 성장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법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난 2016년도 그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스랜드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요, 4차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라는 보고서였는데 미국, 독일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들의 그 순위들을 비교해 본 바에 의합니다. 4차 혁명 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이 25위로 생각보다는 저는 그 순위에서는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법률과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말레이시아나 혹은 중국 등에도 못 미치는 62위의 순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던 여러 가지 리포트들도 있고 또 해당되는 그 논문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MIT의 교수인 대런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어떤 변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이고 토양적인 제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차 산업혁명 때에서 그 발전을 수용했었던 그 제도를 가졌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수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를 마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다면 어떠한 시대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대는 4차 혁명 시대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3차 혁명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고유한 인폼드 컨센트의 체계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두 가지 조건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단계에서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는 규제를 진화하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개정되고 혹은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발표한 커먼 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EU에서 발표한 GDPR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최근에 2017년 7월에 마련한 또 그 큰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유네스코에서 아주 최근에 2017년도 9월에 발표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과 헬스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프레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커먼 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991년도에 제정했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임상연구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커먼 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커먼 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복지부를 포함한 16개의 그 연방정부들에서 함께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커먼 룰, 이 45, 18, 46이라는 파트 A를 따라라라고 해서 커먼이라는 자가 붙은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커먼 룰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법무처 차원에서 일원화된 정책들을 같이 마련하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본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단점 중에 하나는 한계점 중에 하나는 이게 1991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됐지만은 규제는 그 전에 이제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전면 개정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의 똑같은 규제 체제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중에서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 이 커먼룰을 개정하면서 그 커먼룰을 같이 만들고 있었던 TF팀에서 발표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개정 방안들은 연구 대상자를 보호는 하되 연구자의 부담과 지연과 모호함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저는 이제 커먼룰의 개정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커먼룰이 최종 개정된 거는 2017년도 1월 19일, 그러니까는 올해 초입니다. 하지만 사전 입법 예고를 했었던 것은 2011년도였는데 중간에 한번 또 입법 예고를 하고 두 번의 퍼블릭 코멘트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퍼블릭 코멘트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공고를 했고 이 공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대중들이 오픈을 하고 의견들을 수렴을 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식적으로 두 번의 이런 퍼블릭 코멘트를 수렴하려는 과정들을 지녔고 지금도 현재도 한 3,000여 건에 되는 그 퍼블릭 코멘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퍼블릭 코멘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니까는 복지부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연구에 대한 그 일반 대중들의 생각들이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이지보다는 진보적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커먼룰을 개정할 때 이제 그 퍼블릭 코멘트를 통해서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형적인 합리적인 인간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합리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폼드 컨센트를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는 모든 내용들을 동의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정말로 우리가 모두 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 알고 동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대상자의 의사 결정을 높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전형적인 합리적인 인간상을 토대로 그 대상자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키 인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나열을 하고 그 인포메이션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동의서에 기재하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탑재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동의서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동시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전제로 전달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커먼룰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포괄 동의라고 하는 브로드 컨센트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 브로드 컨센트에서 이 퍼블릭 코멘트, 다시 말해서 대중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식별자를 사용해서도 데이터와 그리고 인체 유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것을 IRB 심의가 면제된 상태에서 2차적 사용이나 제3자의 제공까지 가능했다라고 그 명시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정밀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 연구들의 굉장히 효율성들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이 부분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커먼룰에 해당되는 부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토콜 1 IRB 심의 체대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연구를 수행했을 때는 항상 그 계획서대로 IRB 심의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IRB는 각 기관의 연구자가 속하는 기관이 만약에 15개 기관이라고 쪼개져 있다라고 한다면 15개 기관마다 다 IRB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를 수행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각각의 그 만약에 100만 명의 뭐 그 유전자 데이터나 100만 명의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냈지만 어떠한 IRB에서는 해당되는 부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의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 연구 시기가 그 승인받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 커먼룰에서는
원 프로토콜당 원 IRB 심의 체제로 가면서 다기관의 협력 연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가지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는 연구에서는 단 하나의 IRB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의무화로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에서 IRB 심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연구 펀드를 제공하는 기관, 예를 들어서 산자부나 미래부나 복지부에서 펀드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기관의 IRB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별도로 규정해 두지 않는 한은 이 원 프로토콜당 원 IRB 심의 체제로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행은 2020년 1월 20에 시행이 되면서 3년 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에 와닿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 커먼룰의 개정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벨몬트 보고서라고 해서 사실 이 미국에 있는 커먼룰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그 규정들에게 토대가 됐었던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3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 존중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선행의 원칙이고, 정의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인간 존중의 원칙은 어떤 것을 중시하냐면은 각각의 그 연구 대상자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원칙이 이 인간의 존중의 원칙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당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 인간의 존중에 해당되는 인폼드 컨센트를 굉장히 강조하는 방침인 반면에, 최근에 이런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오히려 선행이나 정의 원칙들이 강조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공리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베네핏과 그 베네핏이 적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인 어떤 그 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이나 베네핏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덜 고민했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되어지면서, 오히려 커먼룰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은 이런 선행의 원칙이나 정의의 원칙들도 목적론 중심의 인간 존중의 원칙보다 그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과 EU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당시에 혹은 제정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심되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 최근에 GDPR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최근에 디렉티브 수준에 있었던 것을 레귤레이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EU에서 해당되는 모든 국가들은 이 GDPR을 사실은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는데, 이 EU의 그 GDPR 개정 당시에 연구자, 특히 보건의료 연구자들이 굉장히 주장했었던 바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혹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호권, 건강 증진권, 이런 것의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GDPR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히파 프라이버시 룰을 개정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소장님께서 앞서 슬라이드에 보여주셨지만은 원래 그 도입에서는 그 세이프 하버 메소드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8개의 그 히파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식별자가 있는데요. 이 식별자를 제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 세이프 하버 방법을 활용을 했었을 때 연구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생년월일이라든지 치료나 처방일자들, 그리고 일부 지리적인 정보들이 이 18가지의 식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를 굉장히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부분적인 규율 면제 방식을 도입해서 리미티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연구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요청되었고 반영되어진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16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는 이런 연구라고 한다면, 이와 동시에 이것을 안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이용 계약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유스 어그리먼트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플랜 중에 하나가 디지털 헬스 이노베이션 플랜입니다. 여기 플랜에서는 총 5가지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헬스 이노베이션 플랜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될 것 같은 부분들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프리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 테스트라는 제도를 가져왔는데, 아직은 파일럿 테스트입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그러니까 독립형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파일럿으로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시각처에서 인허가를 해줬을 때는 항상 제품,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인허가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 레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연구 대상자는 환자에게는 이익이 가져올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고 신기술을 빨리 테스트해서 오히려 환자의 증진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품을 인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그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쟁점에서 제품이 아니라 개발자를 평가하고 인허가를 주어야 된다라는 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 테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간 이 개발자들은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시판과 동시에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하고 그 시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얼월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개발을 하고 또 임상 시험을 거치고 데이터를 임상 시험을 통해서 얻고 이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고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프리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제조사는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고 데이터를 얻고 후에 사후 모니터링하는 이런 체계로 변화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9월부터 9개 기업이 파일럿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삼성과 그다음에 PPC나 혹은 애플 같은 회사들이 제조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신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공공의 혜택들을 고려를 해서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파일럿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한 이것들을 인허가를 해줬을 때 어떻게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가능성 있는 부분인지 이 정책이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커먼룰 등을 볼 때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만 그 규제기관의 목소리가 아니고 퍼블릭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목적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네핏을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공리적인 관점들이 강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헬스 이노베이션 플랜 같이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영역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출시를 빨리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하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줄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고민을 하고 그 영역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 활용이 사실 빅데이터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포괄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가져왔고 이 부분을 굉장히 명료화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진행을 이 규정을 가지고 혹은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 해당 국가의 연구나 혹은 사업화는 굉장히 효율성이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여러 퍼블릭에게 가져올 수 있는 공공의 이익들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상호 운용성들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하고 또한 리스크나 베네핏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법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보다는 큰 생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리포트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빅데이터와 헬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9월달에 나온 이렇게 리포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인터내셔널 바이오에틱스 커미티라고 하는 생명윤리를 하는 그 커미티에서 발표한 그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버넌스를 가져와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 역량을 구축해야 되고 이익이 공유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들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공의 선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어떤 통제가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채로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네스코가 굉장히 저는 특이한 이 리포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포괄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포괄동의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는 명시적인 내용들이
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괄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인폼드 컨센트라고 하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나 혹은 구체적 동의, 그러니까는 하나의 프로토콜당 굉장히 세세한 정보들을 담는 이 동의와는 굉장히 별도의 동의 체계이고, 이 브로드 컨센트는 스페시픽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이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그 플레임을 바꾸면서 브로드 컨센트랑 스페시픽 컨센트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본인이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의 그 동의를 함으로써 브로드하게 동의를 하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브로드 영역들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브로드 컨센트의 그 개념들을 해석을 바꾸면서 브로드 컨셉트도 하나의 인폼드 컨셉트의 영역 중에 하나의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틀을 가져왔다는 게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유네스코에서 이 리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빅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데이터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자, 그러니까는 개인 정보의 주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고, 이 주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개발한 상품이 있거나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나, 또한 이를 통해서 특허나 지적재산권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소유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빅데이터 특성상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이 필요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후향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으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이 특징상에 어쩔 수 없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념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는 오히려 커먼 굿에 해당되는 관점으로 보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여러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서비스나 기부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 그러니까 공공적인 어떤 이익을 갖는 새로운 방법들의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규제는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최근에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결정을 지난 2017년도 9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괄적인 규제 방법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산업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규제 체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혁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개혁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기 전에 파일럿으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마련을 해보고 여기에 나오는 쟁점들을 통해서 규제를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규제 프리존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분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규제 프리존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 구역에서는 규제를 하나의 법 체계로 통해서 완화하겠다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 단위당의 일정 기간 동안 아예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한정적으로 임시를 허가를 받아서 그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그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들을 가져왔을 때 사실 중요한 것은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풀어졌었던 처음에 네거티브 리스트들이 후에 어떻게 사후를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되는 부분들을 규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정책의 진화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준비했었던 부분들은 법제에 해당되는 굉장히 상세하고 문제점이 있고 또 상충되는 부분들을 쭉 기재를 했다가, 이 부분은 사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전제를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향성을 좀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는 ICT 기반의 보건 의료 관련된 사항들은 국제적인 통역성을 갖추도록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앞서 김영학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라이프로그 데이터라든지 혹은 제네틱스 데이터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종류를 나열했을 때 준수해야 되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연구자나 혹은 사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다 준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느껴지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법제 간의 충돌이 되거나 모순이 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해석들을 개선하고, 또한 이 사용자 편의에 해당되는 정합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개선 방향으로서는 사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것의 스테이크홀더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모두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ICT 기반의 보건 의료는 사실 인터벤션이 있는 연구와는 특성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그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되지만, 리스크가 없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그 레귤레이션을 또 그 다른 방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규제 방식, 그러니까는 인터벤션과 데이터와 그 인체 흐름에 대한 동등한 규제 방식이 아니라 진화된 규제를 따랐을 때 그들이 가지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데이터들이나 인체 흐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GDPR 당시 때 여러 공중 보건 그 연구자들이 주장했었던 그 데이터와 또 균형을 일으키는 그 건강 증진권 같은 것들을 고려하기 위한 사고들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제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파일럿으로 테스트들을 거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에 따른 LC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에티컬, 리걸, 소셜 임플리케이션 연구들의 수행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 그러니까 세이프티 이슈들, 그리고 그것이 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이슈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스테이빌리티 있는가, 그다음에 또한 개인정보를 안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사후 모니터링 방안 체계들의 모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련 정책의 이해관계자 및 비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절차적인 정당성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커먼룰 당시의 퍼블릭 코멘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도 이 ICT를 받아들이는 입장들, 그리고 그 진화된 어떤 개념의 신기술들을 받아들이는 입장들이서 생각보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생태계가 마련이 됐고, 이것에 대한 적응력들이 퍼블릭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나 비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기수집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지, 그리고 신기술과 빅데이터에 대한 그 공유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또 이해를 증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유소영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미래보건의료 포럼 공동위원장이신 임태환 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특별 강연을 해주신 두 분의 연재에 대해서 질문 응답을 조금 받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의 임태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김영학 그 빅데이터 센터장하고 유소영 박사가 지금 같이 일하시면서 이제 좋은 연재를 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서울아산병원의 빅데이터 센터 내지는 병원의 폴리시로는 그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걸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중에 그래도 쓸만한 거는 병원 데이터란 말이죠. 심평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제되기가 그런 과정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타 병원의 연구자나 아니면은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산업화하고자 하는 어떤 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쓰고자 하는 욕구가 많을 텐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를 보시는지 한번.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 규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정 재정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병원 안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의료정보, 그러니까 CIO, 의료정보실장, 그다음에 빅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법무팀,
그다음에 관련 부서들 진료팀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재정 중에 있고 이제 조만간 위원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저희가 병원 안에 규정을 정식으로 해서 규정을 거쳐서 이제 병원 안에 공식 규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부분을 한두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건데 빅데이터라는 게 한 명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숫자가 많아서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규정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빅데이터라는 거가 있을 때 IRB가 어떻게 IRB에서도 이미 에티카라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이 위원회에서는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세 번째는 이게 기존에 있는 상충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사실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이 개개의 그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큰 방향은 사실 그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위원회를 진행이 되고 그 내용들을 봐야 저희가 알 수 있겠지만 큰 방향은 적어도 저희가 법이 정하는 한에서 가능한 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늘리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하지만 아직 여전히 제3자에 제공하는 부분, 그래서 사업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병원 외에 어떤 누군가와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는 저희는 좀 여전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추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연구자로 그 서브미션 한다면 병원에서 리뷰를 해서 이제 혹시 이게 포텐셜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서 추인하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래웅 교수께서 질문 내지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일어서셔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워낙 유명하시니까 다 알지만. 질문입니다. 아까 네. 유소영 박사님 관련돼서 싱글 IRB 관련된 예. 질문인데요. 싱글 IRB. 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분산 연구망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슈가 이제 데이터는 표준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보내서 분석해서 결과만 오면 되는 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IRB 비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그 데이터를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고 그 통계값만 가져오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이제 싱글 IRB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RB 보다는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IRB 면제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IRB 면제 신청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몇몇 병원들은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한 기관 그 협의체 내에서 한 기관에서만 IRB 받으면 나머지가 그냥 심사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게 사실 법적인 것과 상관없이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싱글 IRB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가능할 거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슈가 없을까에 대한 거 첫째. 둘째는 이거를 어떤 프로토콜별로 IRB가 아니고 이제는 아까 제가 분산연구망에서는 프로그램을 보내서 분석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게 프로토콜에 대한 IRB를 받지 말고 프로그램에 대한 IRB를 받으면 다음부터는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그냥 IRB 통과할 것이 그냥 프로그램이라는 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 KGCP에 따라서 그 조인트 IRB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이기 때문에 드럭 스터디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협의체들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브란스 병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조인트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하이 IRB를 심의를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조인트 IRB를 여태까지 운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의 IRB가 다른 여러 가지 IRB의 심의 결과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폰서빌리티가 같이 오고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법에서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 각 IRB의 또 팔라시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빅데이터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 다시 말해서 약사법에 따른 시행규칙의 발표 4에 해당되는 KGCP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규정을 따르는데 안타깝게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되는 조인트 IRB나 뭐 싱글 IRB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용 IRB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그 프로토콜 수가 적거나 혹은 연구자가
한 해당 그 프로토콜 수가 작거나 혹은 연구자가 5명 이하의 경우 혹은 굉장히 이슈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용 IRB 통해서 심의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져 있지만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조인트 IRB나 혹은 싱글 IRB 체계가 인정되는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저도 획기적이고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인간 대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그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카테고리가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인데 아무리 식별자가 비식별됐다라고 해도 이것이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인간 대상 연구를 보고 사실은 IRB 심의를 받는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나 많은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소 위험 수준인데 이것을 리스크는 줄이면서 베네핏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논리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을 받고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리고 그것이 승인됐다라고 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체계들로 도입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의 시작 전에 유소영 박사에 대한 소개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고 뭐 이런저런 모임에서 보셨겠는데 유 박사는 철학을 전공했고 뭐 그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IRB라든가 연구 윤리라든가 빅데이터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이제 아산병원 빅데이터 센터에 있지만 그동안 뭐 복지부니 여러 부처에서 그러한 IRB 관련 업무라든가 그런 일을 많이 해오셔서 앞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 과연 이걸 누가 끌고 나가면서 점점 이런 규제라든가 규정이라든가를 좀 현실화하고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하면서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가 중요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훌륭했고요. 제가 지금 한 2분 정도 50분부터 커피 브레이크를 한 10분간 가질 겁니다. 한 2분 정도 조금 제가 원래 짚고 준 건 다 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복지부에서 이제 이따가 토론 시간에 오상현 과장님께서 토론자로 나오시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슈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충돌하잖아요. 지금 이 우리 유소영 박사님 말씀도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떤 규정을 어떻게 만들지 또 기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 정보가 굉장히 방대한데 업체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고 싶고 그러면 병원은 그 데이터를 팔 건지 팔 권리는 있는 건지 등등의 문제가 많이 충돌할 텐데 그냥 간단히 답은 없습니다. 오 과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얼굴도 인사도 하실 겸 마이크 좀 들이시고 요 가서 하시죠 뭐. 워낙 좋은 강의들이 이어져 가지고 저 넋놓고 듣고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셔가지고 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두 분 교수님들 강의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서 고려를 해야 될 이슈들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는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현재 우리가 오후에 이제 5시쯤인가요? 그때 패널 토론도 하겠지만은 지금 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 높고 또 그분들의 주장이 또 타당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금 제안해 주신 이제 그런 많은 내용들도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국민 여러분의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수집하고 뭐 가공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좀 공론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아까 2011년도에 그 입법 예고를 하고 2017년도 1월까지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2차례 퍼블릭 코멘트 받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장기간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건설적인 토론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렇게 시대적 조류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공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면서 일단 이 데이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의 어떤 활용 방안, 그리고 또 개인 정보를 그러면서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용 목적에 대해서도 공공적인 목적을 그런 최우선에 놓고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먼저 제안을 하면서 토론을 시작을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뭐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오 과장님을 제가 굳이 일으켜 주시도록 한 이유는 일로 오신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5년 뒤에는 과연 이런 ICT 기반의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가 어떻게 가 있을까? 5년 뒤를 잠깐 한 30초만 상상을 해보시면 그 모든 변화가 오 과장님과 지금 양 국장님 계시지만 이 라인에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한 분 더 소개해드리자면 안정희 사무관님 어디 계신가요? 또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신 인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이 학계나 또 이 전문가 그룹과 긴밀하게 토론하면서 또 뭐 환자단체,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토론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지금부터 1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3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